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주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은 민법 파트에서 민사특별법의 한 내용으로서 출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실명법이라는 내용, 출제되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민법 파트가 좀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되죠. 출제 범주가 좀 넓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좀 단순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요, 계약 명의신탁 두 가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서 정리를 할 때는 제한적 유효라고 하는 주제라든가 또는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배제까지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알부매 모경수라고 해서 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면 이때 소유자는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거 또는 경매 이런 게 되게 되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즉 부동산 실명법에서 가장 중요한 명의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특정되게 되면 그 소유자가 소유권이나 물권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 관련된 쟁점들 보겠습니다. 먼저 30회 A형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을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럼 매수인인 갑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자, 필드에 3명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누구? 매도인하고 자, 맡기는 사람 신탁자고요, 맡아두는 사람 수탁자가 모두 등장합니다. 3장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 자체가 병한테 있지만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한편 우리가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는 계약 명의신탁 등에서 약정 무효고요,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 지문부터 가볼까요? 자, 갑과 을 간의 약정이라는 것이 끄트머리 유효하다. 등기 유효 틀렸죠. 자, 우리가 약정, 자, 또는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약정 유효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가 되게 됩니다. 해서 기업은 틀리게 구성이 되고요. 미음은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지금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병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 횡령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불법적으로 이걸 자기가 먹으려고 자, 하는 경우를 횡령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사안에 있어서 등기 명의가 지금 병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알부매 모경수법칙에 따라서 바로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아직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을입니다. 그러니까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갑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미음번은 오른편이 되는데 아마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횡령죄 이런 표현 때문에 좀 어렵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번은 당연히 틀렸죠. 약정 등기 무효해서 이렇게 단순화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은 유형으로 갑은 을을 상대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오른편이죠.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매의세 합치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병한테 간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은 을한테 있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리을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미 틀렸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30회 A형 36번 문제 정답은 바로 니은과 디귿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30회 A형 36번 문제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관한 쟁점 설명드렸고요. 자, 27회 A형 35번 문제 검토합니다. 자,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병 간의 명시탁의 약정에 따라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기록하기로 했다 해서 갑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을 매도인으로서 등장하고 병 바로 등장합니다. 세 명 다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 자체가 병한테 넘어갔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흔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좀 부탁을 받아서 또는 알면서 병한테 등기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알았거나 부탁을 받았으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질문이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틀렸죠? 계약 명의신탁은요, 수탁자와 매도인 두 명만 현장에 나타나는 거. 법률 관계가 외부에서 봤을 때 두 명만 나타나는 것을 계약 명의신탁. 얘는 세 명 다 등장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이요. 자, 병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명의 등기는 무효되겠습니다. 자, 3번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합니다. 아니요, 소유자는 계속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게 됩니다. 4번 질문이요.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 소유자입니다.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서 무효인 등기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 을이고요. 결과적으로 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수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 있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갑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해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라고 해서 이미 틀렸죠.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앞에서 봤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30회 문제나 27회 문제나 약간 표현만 좀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똑같죠. 둘 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래서 27회 A형 35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8회 A형 9번 문제 검토합니다.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신탁자라는 계약 명의신탁의 약정을 했고 해서 갑이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을은 병소유의 토지를 매수해서 자, 을 명의로 등기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자, 배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 별개 문제로 자, 실제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병과 을 두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이때 자,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라고 해서 옳은 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명의신탁 관련해서는 무조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미음번이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약정은 유효하다 해서 약정은 무효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이 유효가 되는 건 없다고 보이죠. 따로 이제 공부하는 건 별개 문제로 기본적으로 계약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 틀렸죠? 디귿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알붐의 모경수 매도인의 입장에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또는 부탁을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넘겼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한편 자 모경수 몰랐을 때 매도인이 몰랐을 때 그다음에 경매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리을번요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자 을로부터 엑토지를 매수해서 등기한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서 을한테서 등기를 넘겨받은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틀린 표현. 그러면 이제 28회 A형 9번 문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 약정 무효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알붐의 모경수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무조건 제3자는 선약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회 A형 9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31회 A형 31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A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을의 중개로 병소유의 엑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간명의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이제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 주식회사 신탁자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일단 기본 구조는 똑같죠. 알붐의 모경수라는 방식을 통해서 소유자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지문요. A와 갑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무조건 무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의신탁 약정이 제한적 유효와 유효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양가상신 요거 특수한 경우에 유효였었고요. 제한적 유효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명의신탁,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종중과 종공 간의 명의신탁,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때만 그런 것이고요. 자 주로 우리 공인중개법 영역에서 3자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약정 무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 자 2번 질문을 답으로 구성했는데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해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갑과 A와 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암기할 이런 식이죠. 알붐의 모경수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 또 경매 이런 거 나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안을 보게 되면요. 병이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 알았다고 한다면 단순화시키면은 자 당연히 수탁자 알았다고 했을 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깊이 있게 구성이 된 사례, 하도 같은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바로 이 알고 모르고 선이냐 악이냐, 악이냐 선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 중에 제일 까다로운 걸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영역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계약 체결 시에 몰랐으면 어떻다? 바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계약 체결 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중요치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사안은 뭐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수탁자,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제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3번째 문요. 이 주식회사 A는 수탁자 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미 소유자가 병이라고 그랬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등기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지금 자 소유자가 갑이었죠. 소유자가 갑이었기 때문에 신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X 토지를 이 토지를 자 병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몰랐던 경우 자 이
그때는 갑이라는 사람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2번하고 5번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2번을 난이도를 좀 올려서 계약 체결 시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전 등기 때 알고 보면 중요치가 않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일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사례가 31회 A형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25회 A형 37번 문제 검토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기를 하면서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 답은 1번으로 구성하는데 이 문제는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등기한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실명법에 자 행정 형벌 조항을 가지고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을 지금 다시 갑시다. 됐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주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 무효, 제한적 유효, 유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공인중개사법 영역만 가지고 구성하면 어차피 문제는 대부분 무효를 가지고 이슈로 삼죠.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등기 명만 넘겨주는 거, 이게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시험 문제 거의 구성 안 됩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이 주로 이슈가 되죠. 그래서 필드에 3명이 다 등장하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필드에 2명만 등장하면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이때 소유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될 텐데, 소유자가 누구냐? 알붐의 목형수. 근데 알았냐 몰랐냐를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무효 명의신탁 어차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개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유효인 계약, 유효인 법률 행위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달리 해석하면 소위 계약 명의신탁이나 3자간 명의신탁 등이 되게 되면 절대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제한적 유효라고 해서 조세 포탈 등이 아닌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종 중에서 종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자, 아까 우리 문제 중에서 교회, 종교 단체도 하나 이슈가 됐었죠. 자, 이런 경우 제한적 유효라고 하는 쟁점이 쌓이게 되면 바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한적 유효인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분의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배제라고 해서 아예 유효인 것. 이건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민법 영역에서는 출제가 되지만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아직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이 다른 형태, 이걸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원래는 그렇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례, 즉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상신이라고 하는 거,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 요 네 가지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거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민법 파트에서 주로 논의할 쟁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건 유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액이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 파트에서 주로 다뤄지는 난이도 있게 구성할 때 다뤄지는 쟁점이고요. 어차피 거의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무효인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3자간 특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제가 알고면 모경수라고 해서 알았거나 부탁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테고, 한편 몰랐거나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 몰랐거나 또는 경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특히 경매는 민법 파트에서만 이슈가 되는데, 경매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총칭해 부를 때 소유권은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게 토지를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 축조 건물의 매수인,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불법적으로 Y 건물을 지었습니다. 불법적인 건물이라는 얘기는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치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Y 건물을 샀습니다.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들이 X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X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건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신축한 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테고요. 그 다음에 민법 파트에서 나왔던 쟁점인데, 토지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임차 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 직접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임대인을 대비해 소유자를 대비해서 소유자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겠고요. 이게 이제 민법 파트에서 중요 쟁점이 됐었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배제 청구 같은 말인데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소유자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자, 또 불법 건축물의 승계인, 매수인에 대해서 이 방해, 내 토지를 이용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건물의 철거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죠. 이게 좀 어려운 게, 지금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해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좀 주의하실 게,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자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가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다음에 제3자에게 팔고 등기를 안 넘겨,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게 있게 될 것인데, 이 불법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왜? 지금 애초에 건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자를 계속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에게는요, 건물을 철거할 권능이 없죠. 그래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 이것도 방해 배제 청구의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해 예방 청구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다.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등기 말소 청구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소유자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부의 모 경수의 법칙 등에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다? 바로 등기 말소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자, 지금 검토하게 될 게 바로 제한적 유효 부터 검토해 볼까요? 이거 거의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 조세 포탈 등의 아닌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건에 관한 등기가 한 경우, 남편이 물건을 사면서 부인 명의로 등기한다. 부인이 사면서 남편 명의로 등기한다. 근데 이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면 이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제한적 유효의 문제로 보게 된다. 그래서 아까 무효가 됐을 때는 알부의 모 경수 법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찾아봐야 되고요. 제한적 유효였을 때는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맡긴 사람의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대외적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나 방해 폐제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방 안에서 부부가 방 안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방 밖으로 나갔다. 대외적 관계에서 봤을 때는 수탁자가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유효였을 때 해제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명의신탁자,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주로 논의할 쟁점은 바로 무효인 명의신탁. 그래서 자, 무효인 명의신탁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특히 시험용으로 무조건 약정은 탁 치고 무효. 어떤 가슴 아픈 사유를 넣더라도 아까 제한적 유효가 아닌 바에야 자, 무조건 약정은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제3자는요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거기다가 전제가 되는 게 알부의 모경수. 그래서 자,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의미 없고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죠. 명의신탁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매도인 변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매매 대금은 갑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명의신탁자 을 명의로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매도인이 알고 있다. 그래서 등기 자체가 을에게 넘어갔다. 그래도 알았거나 자,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부탁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돈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 신탁자한테 돈을 받았잖아. 그래서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 명의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탁자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되고 바로 매도인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에 있는 갑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주요 쟁점 다시 한번 약정 무효, 그래서 해지할 수 없고요. 제3자는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이어서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경우, 알부의 모경수,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 등기 명의인이 누구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신탁자가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명의수탁자가 을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귀신처럼 알고 있는 매도인 병과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하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사.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등기는 설령 지금 수탁자한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소유자는 누가 됩니다?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야. 갑이 신탁자, 지금 그리고 을이 수탁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 해서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를 넘겼어. 근데 명의계약 체결 시부터 명의신탁이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러면 등기는 을한테 넘어갔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자, 을한테 받았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차피 소유권은 병한테 있는데 등기 명의가 을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누가 되는데? 병이 되게 되는데, 자,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병은 받았던 돈은 돌려주고 무효인 등기, 원래 등기 명의를 가져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다시 병명의로 매도인 명의로 등기를 찾아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계약 명의주택에서 매도인 선인 경우 몰랐던 경우죠. 그래서 명의주택의 약정에 따라서 명의신탁자 갑이고요. 명의수탁자 을입니다. 그리고 등기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자, 지금 몰랐다고 전제했으니까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수탁자 같은 경우는 신탁자한테 받은 돈이 있잖아. 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이 수탁자가 자기 마음이 동해서 갑한테 등기 넘겨주는 것,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음의 모경수, 그 다음에 31의 문제가 대단히 까다로웠던 것이 이게 알았냐 몰랐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바로 계약 체결시,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시 끝났다가 농지법 등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농지법에 관한 쟁점 되겠습니다. 사실 농지법에 관한 주제는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 주로 다뤄지는 영역이고요. 이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농취증이라는 개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농지, 임대차 등에 관한 쟁점이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통해서 관련한 쟁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회 A형 34번 문제 봅니다. 계약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이요. 선거에 따른 공직지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 소유하는 농지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농지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항목, 뭐 학교를 간다, 취약이라든가 질병이나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이런 것이 예시값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국회의원 이제 사퇴하셨죠. 자, 그런데 그분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고 아버님 얘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농지 임대차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우리가 시험 범주를 뛰어넘긴 하지만은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사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기를 통해서 이게 불가피한 사유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 농지 임대차 가능합니다. 2번째는요.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 이제 자기들끼리 임의로 썼던 임대차 계약 요거 안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면 계약이다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3번 농지 이용 증진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이라는 것은 3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년생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이 되는 사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런 예외로서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 임대차 기간,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는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차료에 관해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지 소지적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농지 양수인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상 임대차 파트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유자가 바뀌면요,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자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서는요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서 그런 게 있었죠. 주임법에 따르게 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이 있었고요.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농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대항력 그대로 인정이 된다. 이 얘기가 임대농지의 양수인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6회 A형 34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27회 A형 36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말 체험 이용농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한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에서 틀렸죠.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해서 일단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든가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이농한 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각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말 체험용농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전부 면적을 합산해서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틀리게 뽑았고요.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농어촌공사가 매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업법에는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냐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주거 신경, 주말 체험 이용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경매 이렇게 4가지에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취증 필요 없는 경우 수십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거 신경 아니면 어떻다 농취증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내가 시골 가서 농사를 짓고자 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농취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대원칙이라서 시험 문제 생기면 안 되고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취증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겁나 많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신경이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어떻다 농취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4번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차 기간 3년으로 보게 된다. 물론 이제 가년생 식물의 재배지 등은 5년이 되는데 문제 지문에서는 가년생 식물의 재배지 등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3년이고요. 최소 3년은 보장을 해주라. 그러나 임대인 농지 소유자가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이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해서 옳은 편인데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자 27회 A형 36번 문제 정답은 좀 쉽게 구성했어요.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A형 40번 문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관해서 자,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매수 신청 시에 농지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죠. 내가 농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매각대금 납부 기한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면서 그때 가서 농취증을 제출하는 것이지 경매로 나온 농지에 대해서 경매 참여하면서 농취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신경 중에서 경매라고 하는 것은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만 농취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 양수인 농지법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국공유 농지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2번 오른표요. 이렇게 해석할 테고요. 3번째는 농지 등록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몇 개가 있었죠.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주말 체험용농, 시험 연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 또 하나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지? 경매, 주어, 신경.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농지 전용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가 아니야. 이게 이제 허가나 신고는 개인의 문제고요. 협의는 공적 주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깜빡 실수하기 좋은 거죠.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취득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농취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이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냐 이렇게 다듬을 때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취증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즉 매수인이 농취증을 발급받기 전에 농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그 농지에 관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즉 농취증 자체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발생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매수인은 그때 바로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걸 문장으로 농취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5번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계속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지금 29의 A형 40번 문제는 경매와 관련해서 이슈를 삼았었죠. 어찌됐든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주허, 신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농지법 관련한 얘기 정리해볼까요?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가 뭐고 불필요한 경우가 뭐냐? 우리는 필요한 경우 주어, 신경 4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주말 체험용농, 농지 지정 허가를 받은 농지 취득, 농지 지정 신고를 한 농지 취득, 경매. 그런데 이 경매에 있어서는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할 시기가 매각 대금을 납부할 때 그때 가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할 쟁점으로 주말 체험용농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원 전부 소유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농취증이 불필요하다. 아까 어려웠던 게 농지 전용 협의 이런 게 나왔었죠. 네, 농취증 불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농지 임대차 계약은 3년 계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개가 된다 이런 의미죠. 대양 원래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죠. 임대 농지 양수인 산 사람이죠.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농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뀐 농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저거죠. 국회의원 서초군가를 지역구로 있던 국회의원 아버지가 세종시 쪽에다가 농지를 샀는데 그 임차인이 그전 소유할 때부터 임차했던 분이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임대 농지 양수인 국회의원 아버지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임차인이 임차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임대차 기간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최단 존속기간 기본 3년 되겠습니다.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인데 다년생 식물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제외 이렇게 나오니까 기본 이임대치 기간 3년입니다. 이임대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3년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도 이임대치 기간 기본적으로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그 기간의 유형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에서 주임법 같은 데서 2년, 상임법에서 1년. 근데 그보다 낮은 기간 임차인이 유형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거랑 같으면 되겠죠. 근데 가장 공법 파트에서 이슈가 되는 거. 자,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되면 농지 임대차 기간 최소 3년 보장하라고 했는데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것도 아픈 거죠. 개인이 아픈 거 말고 법인이 겁나 아픈 거 문 닫고 있는 경우, 청산 중인 경우, 공법에서는 뭐 소송 중인 경우 이렇게 장난도 쳤었죠. 이게 아파요. 어디 가거나 임대인이 취약 또는 징계, 학교를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임대인이 선거에 따른 공직취, 임대인이 교도소, 구치소, 보감업시설에 수용 중이다. 그리고 따로 이 공법에서 이슈가 되는 거, 지금 일반 개인은 기본적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는 3년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공유 농지에 대한 임대차에서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이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요 경우하고의 국공유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해도 그거 유효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법 파트에서 임대차 기간 3년 미만 등 정할 수 있는 사연 등을 가지고 더럽게 많은 쟁점을 삼아내고 있죠. 이건 반드시 공법을 위해서라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농지 임대차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걸었다가 분묘기준 등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얘는 거의 이제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지상권 관련해서 민법 영역에서도 분묘기지권은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 가지고 살펴볼까요? 자, 24회 A형 32번 문제 검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은 분묘기지권 파트에서는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논의 쟁점이 있죠. 원래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소유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 분묘 주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주소의 물건을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중요한 쟁점이, 자,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말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1일인데 그 연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내 토지에다가 산소를 설치해도 기본적으로 60년 지나면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남의 땅에 산소를 설치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무한대로 산소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게 되면 60년밖에 산소를 보존할 수 없다.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바로 분묘기지권의 포기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우리 민법에서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봐야 되죠. 자, 민법 정식 파트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위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등기는 외부에 공시하는 수단이죠.
분묘기득권의 성립 과정에서는요,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다 산소를 설치해서 재배를 해왔자 분묘를 제사를 지내왔다라고 하면은 분묘기득권 시효 취득합니다. 그때 등기 안 해도 분묘기득권 시효 취득할 수 있죠. 바로 봉분 자체가 분묘기득권의 공시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 의사표시 후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물권의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분묘기득권의 성립 후에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수단인 분묘가 제거가 돼야 될 것 같은 것이 논리적 체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에서는 분묘기득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즉 봉분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분묘기득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쟁점 미리 정리해드리면 시효 취득 요건은 안 따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분묘기득권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분묘기득권의 포기에는 봉분의 제거라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민법과 공인중개사법 양쪽에 걸쳐서 중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1번. 문중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1번 틀이 뽑았어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은 수목장이라든가 산골 이런 거예요. 봉분이 없는 것을 자연장지로 부릅니다. 묘지라고 하는 것은 봉분이 있는 것을 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묘지는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와 종중묘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묘지는요, 설치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내에. 가족묘지나 종중묘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편 자연장지라고 하는 거 봉분이 없는 거예요. 수목장 같은 걸 얘기합니다. 예, 다 신고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자, 2번 남편의 분묘 구역 내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개인묘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혼자 계시면 개인묘지입니다. 예, 근데 합장은요 부부만 허용됩니다. 그것까지를 우리는 개인묘지라고 합니다. 남편의 분묘를 설치했다. 예,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가 사망해서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는 합장을 한다. 그러니까 봉분을 두 개를 두든 또는 합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둘 다 요건 개인묘지.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밑에 아들 묘를 둔다? 이건 가족묘지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요건 허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개인묘지 변경 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분묘기득권 분묘 외에 수와 봉사에 필요한 법률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번 분묘기득권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분묘의 수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면의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해서 뒤에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자, 24회 A형 32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주제죠. 자, 27회 A형 39번 문제. 기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인묘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거 20제곱미터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매장을 한 자 매장은 30일 내 시장 등에 신고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의미상 개인 묘지에 설치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철 되게 되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계속 장사법 위반이라고 난리들 공격을 하죠. 그거는 웬만한 변호사도 모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시골에다가 아버지 산수를 모시고 어머니 산수를 모시고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31일이 됐다. 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과태료 문제 하고요. 과태료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2번 오른편. 가정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뭐 쟁점 안 되겠고요. 4번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권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정에서 법인 묘지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내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구를 화장하거나 보강해야 된다. 이게 설치 기간 최대 60년이거든. 30년 그리고 30년 연장해서 최대 60년. 그러니까 개인 묘지 자신의 토지에다가 묘지를 설치하면 이론상 최대 61년까지만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30회 A형 35번 문제. 지금 이제 내용들 보니까 24, 27, 30, 뭐 한 3년 정도 텀으로 계속 뽑아내고 있네요. 이게 어떤 출제 트렌드라는 거죠. 뒤에 더 나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이면을 중개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분묘가 1995년 설치됐다 할지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2001년 1월 13일이거든요. 1월 11일인가 하여튼 2001년 시행됐기 때문에 분묘 기득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1년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1995년에 설치가 됐다면 20년간 그럼 2005년, 2015년까지 아무 탈 없이 분묘에서 제사 등을 지내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회 이형 35번 문제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시효 취득에 관한 쟁점이 출제 이슈예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는 분묘 기득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분묘 기득권 시효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장, 암장 등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장이나 암장이나 외부에서 분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평장, 암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 묘소인 경우 분묘 기득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른편입니다. 시신이 들어가 있는 묘소, 이걸 전제로 해서 분묘 기득권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4번 분묘 기득권이 시효 취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시효 취득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 요게 이제 최근에 판례가 약간 변경이 되게 되죠.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분묘 기득권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이 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뭔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득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소송에서 지료를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할 것.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게 되는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뭐는 지료는 지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했다는 전제가 있어요. 4번 오른편. 5번 분묘 기득권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묘 기득권이라는 게 분묘 그리고 그 주변 번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묘를 2개, 3개, 4개 늘려간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분묘 그대로 얻어다 제사를 지내는 것. 여기까지가 분묘 기득권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해서 30회 A형 35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5회 A형 36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 기득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장례 묘소라고 하는 것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묘라는 개념이죠. 이건 분묘 기득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신이 있어야 돼요. 유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오른편. 니은번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즉시 분묘 기득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에서 계속 제사장을 지내왔을 때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렸고요. 물론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당연히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디귿번 평정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분묘 기득권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른표. 좀 옛날 문제, 그 옛날 판례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 기득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한다. 자, 그래서 봉분이고요. 주변 토지까지가 다 분묘 기득권의 범위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봉분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자,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기억번하고요. 디귿번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틀린 걸 고르셨구나. 그럼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분묘 기득권의 의미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회 A형 36번 문제 정답은 2번. 자, 29회 A형 15번 문제. 기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묘 기득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른표. 2번 분묘 기득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 할지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이 분묘 기득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분묘 기득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용어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분묘 기득권은 소멸하죠. 그래서 산사태 같은 게 나서 유골이 흩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분묘 기득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쟁점되겠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 기득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뒤쪽은 맞는 거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분묘 기득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됐죠. 4번 분묘 기득권은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그러나 여기다 추가적으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번 분묘 기득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꼭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게 되면 분묘 기득권은 소멸한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자, 결국 이제 29회 문제, 옛날 문제랑 같이 짬뽕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핵심 이슈는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 겁니다. 아마 그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더 이상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하지 않는다. 5번 질문. 포기 의사표시만 있으면 분묘 기득권을 소멸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점유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를 제거해야지 분묘 기득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9회 15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보면요. 분묘 기득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핵심 이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더 이상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분묘 기득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묘라고 하는 것,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평장, 암장돼서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다면 이때는 분묘 기득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요도 분묘 기득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분묘 기득권이 성립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바로 지상권 유사의 물꼬가 되죠. 그래서 분묘 기득권은 기지, 봉부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묘 기지 내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기서 대사를 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득권자의 어떤 분묘 기득권의 행사에 방해를 하게 되면
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 그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이게 이제 판례가 바뀌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분묘기지권, 분묘의 수호 봉사를 하는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죠.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치료 지급 청구 전까지는 무상이지만 만약에 치료 지급 청구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유상이 되게 됩니다. 올해 바뀐 판례죠.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분묘기지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즉 점유의 포기가 없어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와 통화하면서 술 한잔 드시고 포기할게 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묘지,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와 종중묘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묘지라고 하는 것은 설치할 때, 변경할 때 30일 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걸 안 해. 그래서 법 위반했다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해요. 다른 후보가 경쟁 후보한테 뒷담화를 하고. 그럼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큰 법을 위반한 줄 알고. 이거는 좀 그래요. 대부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묘지 설치하고 슬퍼하느라고 신고할 짬이 없어. 자, 그 다음 허가대상.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등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분묘의 면적, 개인묘지 아까 15제곱,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3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아까 숫자 착각했어요. 2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었었고요. 가족묘지, 전체 면적 바로 100제곱미터까지 가는 거고요. 이 한 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제곱미터. 합장할 때 15제곱미터. 이 숫자를 헷갈렸네요. 그래서 개인묘지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요게 한번 24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죠.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는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오래전 문제 너무. 그래서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가족묘지 분묘 일기란 면적은 원칙이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자연장지, 이게 한번 쟁점이 됐었죠. 모두 자연장지는 분묘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등과 다 신고됩니다. 종중 자연장지 역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모르겠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4, 25 요 옛날에 이제 구성이 됐던 그런 쟁점이고요. 요즘엔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분묘 기지권 등에 관한 쟁점 보셨고, 자, 좀 남아있는 문제 있죠. 바로 민법 등에 관한 문제가 1번 남아있는 잠시 끊었다가 민법 등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그 밖의 법률 중에 잡다한 내용들. 사실은 이제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농지법,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 기지권, 여기까지가 주된 이슈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한 4문제, 5문제 되나요? 민법 얘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더 이상 민법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는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8년간의 기출문제 전체를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화학에 나왔었고, 근데 그 출제 회차가 24, 25에 아주 오래전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민법과 관련된 주된 이슈인데 간략하게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4회 A형 35문제. 기업공인중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는 X 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바로 공유에 있어서 지분 후원의 매매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공동소유는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는데 총유는 별개의 문제죠.
종중이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총유의 문제니까 별개 문제고, 자, 우리가 공유, 공동소유인데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을 공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 공동소유인데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이 2명 이상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합유라고 하는 것은 동업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어떤 건물을 사서 거기서 공동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건 공유의 문제고,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요. 이에 비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안 되고 공동소유다라고만 표시되는 것을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요.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갑은 을에 대해서 선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1번으로 틀린 표현. 자, 갑은요 개공이고요. 지금 A의 지분을 누구한테 을이 매수하고자 하고 있는데, 자, 갑이 개공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의 지분을 중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앞에서 소위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중개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한 것이다.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해서 선관 의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개 계약을 체결한 A와 갑 사이에서는 위임 계약과 유사한 형태이고, 그래서 갑은 선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2번, 갑은 매매 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필요 없죠. A의 지분만을 파는 거니까 B의 주소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공유에 있어서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불문을 틀리거나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될 테고요. 일단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된다. 민법이 얘기잖아요. 특정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갑이 X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했고 후에 저당권 실행돼서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매수인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공인중개법에서 저당권은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게 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 보전에 관한 조치로서 보증법,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러면 이제 중개 의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이 개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24회 A형 35번 문제, 민법 문제에 가까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25회 A형 35번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를 됐을 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틀렸죠? 우리 저당물의 경매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만 또는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다 같이 묶어 설정하는 거 하나만 설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갖지 못하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이 기존의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던 이 건물 소유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 바로 저당물의 경매에 따라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겠다. 지금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저당권 설정하고 경매에 넘어가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계속 갑이었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경우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깊이 다룰 내용은 아닌데 요즘엔 출제 이슈도 아니고요. 저당권의 경우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당권의 경우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좀 틀렸죠. 건물 없는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 전세권을 설정할 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건물 전세권에서 파생하는 법정 지상권의 내용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가볼까요? 대지, 토지와 건물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도 건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만 을한테, 병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건물 전세권자 계속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가? 예, 건물 전세권에서 발생하는 법정 지상권의 문제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거의 시험에 나와서 다루지 않는 애. 지상권자가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상권 설정자의 토지 소유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지상권의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죠. 지상권만 파는 것도 가능하고 지상권의 소유권만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설정 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최단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다. 건물 소유 목적일 때 최단 30년, 수목 소유 목적일 때 15년 등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회 A형 35번 문제 정답은 1번. 자, 30회 A형 31번 문제. X 대지에 Y 건물이 있고, 자, X 토지와 Y 건물은 동일한 소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Y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습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저당권의 경우에 말고요. 매매 등의 사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Y 건물에 관한 철부 특약이 없을 때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춘다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무허가, 미등기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권, 오름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증축한다 할지라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요즘엔 민법에서 잘 내지 않는 내용이겠죠. 오른편 되겠습니다. 대급번 Y 건물 취득 시 Y 건물로 있었대 X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했을 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즉 Y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이미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신의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번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해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Y 건물의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자, 앞에서 우리 법률 기득권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 지상권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된 것이죠. 30회 A형 31번 문제 옳은 것은 하면 기형 두 가지에서 답은 1번. 까다롭죠. 사실은 뭐 시험장에서는 거의 찍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 민법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내지 않는 게 요즘의 추세이거든요.
어찌됐든 30에서 A형 3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24회 A형 39번 문제. 기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계약금이면 계약 해지 얘기겠죠. 그 후 갑은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에게 첫 번째 매매를 줍니다. 근데 을이 다시 정에게 이중 매매를 한 꼴이죠. 자,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계약금 중도금은 줬지만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적극가담이 아닌 바에야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업은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을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아니죠. 적극가담이 됐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기업은 틀린 표. 우리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을 얘기할 때 이중 매매 중에서 적극가담 들어가면 그건 103조이면 무효죠. 근데 단순히 악이 알았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니은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받는다고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틀렸죠. 우리 해약금이란 계약 해지,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그러나 이행의 착수에 있게 되면 더 이상 해약금이란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린 표. 디귿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옳게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 문제에서 D형면 틀렸고요. 디귿이 옳은표.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 103조에게 이중매매액이 있었고요. 해약금액 계약 해제 이런 주제까지 같이 묶어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4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답입니다. 25회 A형 38번 문제.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 존속 기간 등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진짜 오래전 문제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단 내리면서 들어왔던 조항입니다. 1번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해서 옳은표요. 2번 민법상 임대차의 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없으므로 공간 적이 없지. 주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법정 임대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4번 주임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2년이지만은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거죠. 5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제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제 통보를 받는 것부터 6개월 경과 내지 해제 요력이 발생한다. 66에 61에 X에 3.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건물 전세권 등에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각각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럼 각 6개월 지났을 때 요력 발생합니다. 토지 임대차 민법 얘기죠.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임차인이 해지를 했잖아. 그러면 1개월 경과 내지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X3은 주임법 사용법에서 임차인만 묵시의 갱신 등에 있어서 임차인만 뭐랄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어떻다,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잡다한 내용을 다 묶어서 구성했네요. 25의 A형 38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공인중개법 8년간의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양이 많고 적고는 뭐 개인 판단하기 나름이고, 이것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8년간의 기출문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